너무 갑작스런 소식이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딸의 부고를 받아들이느라 저의 몸과 정신은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물하고 발인도 모두 마친 후 저는 요 며칠 동안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 사위가 저를 찾아와 점집에 가자고 하네요. 그런데 이 일이 상황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왔다고 바로 알려드리니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 어두운 하늘이 마치 이해숙의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이해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방 한구석엔 딸 소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소은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지만 현실은 몇 달 전 그녀를 떠나보낸 후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이해숙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교감까지 지냈습니다.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그녀가 요즘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의사는 선천적 심장 질환이 원인이라 했지만 건강하던 딸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사위 한도진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이해숙에게 다가왔죠. 어머님, 또 이렇게 혼자 계셨군요. 비도 많이 오는데 창문 좀 닫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이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위는 요즘 유독 자주 찾아왔습니다. 딸이 죽고 난 후 오히려 더 다정해진 것 같았죠. 한도진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처음 한도진을 소개했을 때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의 친절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죠. 한서방,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바쁜데도 자주 와주니 고맙네. 한도진은 테이블에 종이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국밥이었죠. 어머님, 요즘 제가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소은이가 나타나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한도진이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점쟁이 한 분이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예약하기도 힘든데 아는 분 통해서 간신히 자리 잡았어요. 이해숙은 놀라서 한도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던 사위가 점집을 가자니 의외였죠. 한서방이 점집을? 네, 저도 원래 그런 거 안 믿는데 요즘은 소은이 생각에 뭐라도 붙잡고 싶더라고요. 어머님도 혹시 마음의 위로가 될까 해서요. 이해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점집 같은 곳은 가본 적이 없었지만 딸을 잃은 후 그녀 역시 어떤 단서라도 찾고 싶었죠. 다음 날 오후 한도진의 차를 타고 서울 북쪽 산자락의 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집은 의외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이나 음침한 분위기가 아닌 깔끔한 인테리어의 사무실 같았죠. 명패에는 청운도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이해숙의 팔을 잡아주며 문을 열었습니다. 소문난 분이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예약했으니까요. 실내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향냄새가 났지만 과하지 않았죠. 젊은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해숙은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용과 봉황 그림이 걸려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긴장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쪽 방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이예숙의 예상과 달리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정한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척 담담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예숙은 한도진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쟁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이예숙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묘하게 조용했고 이예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쟁이는 갑자기 일어나 작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붓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써내려 갔습니다. 이예숙은 한도진을 흘끗 보았습니다. 한도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점쟁이를 주시하고 있었죠. 점쟁이는 작은 종이를 접어 이예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읽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세요. 이예숙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예숙의 시선이 한도진에게 향했습니다. 한도진은 궁금한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어머님? 그 순간 이예숙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주울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말을 더듬으며 이예숙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예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무작정 달렸습니다. 뒤에서 한도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어머님. 이예숙은 그저 도망쳤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비에 젖은 거리를 무작정 걸으며 이예숙은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예숙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그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점쟁이의 쪽지에 적힌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한도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예숙의 눈에는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비 맞으셔서 감기 걸리시겠어요. 빨리 옷 갈아입으세요. 이예숙은 한도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한도진의 손이 이예숙의 어깨에 닿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죠. 괜찮아.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한도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점쟁이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놀라셨어요?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이예숙은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도진이 건넨 물을 받아들며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별거 아니었어. 그냥 앞으로 조심하라는 일반적인 말이었지. 한도진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이해숙이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점쟁이들은 다 그래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셔서 예민하신 거예요. 그런 곳에 가지 말 걸 그랬네요. 이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평생 알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존재로 느껴지는 것 같았죠. 소은과 결혼한 지 3년. 그동안 한도진은 딸에게 다정한 남편이었고 이해숙에게는 믿음직한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서방, 내일 소은이 방 좀 정리하려고 해. 물건들을 정리해서 말을 하는 순간 이해숙은 한도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어머니의 직감이 그것을 감지했죠.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직 소은이 물건을 보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한도진의 말은 배려심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강압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해숙은 주방으로 가 차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위가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가. 한서방도 오늘 놀랐을 텐데. 한도진은 머뭇거리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사무실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어요. 차 마시고 바로 가볼게요. 이해숙은 끄덕였습니다. 한도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는 소은의 방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소은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딸의 흔적이 그대로였죠. 이해숙은 서둘러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도진이 돌아오기 전에 뭔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던 이해숙의 눈에 작은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해숙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소은이 대학생 때 쓰던 폰이었죠. 새 폰을 산 후 이것은 서랍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이해숙은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놀랍게도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해숙은 소은의 생일을 입력해봤지만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소은이 항상 쓰던 비밀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소은과 이해숙이 처음으로 함께 여행 갔던 제주도의 날짜였죠.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하자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화면에는 몇 개 안 되는 앱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로그 앱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는 표시 같았죠. 이해숙은 앱을 열려고 했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는 한도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폰을 주머니에 넣은 이해숙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한도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어머님? 이해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소은이 방을 지나다 보니 잠깐 들어가 봤어. 아직도 정리를 못하겠네. 한도진의 눈이 이해숙의 주머니를 향했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한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소은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이해숙은 주머니 속 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한도진 앞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도진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다시 들를게요. 이해숙은 한도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열었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딸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예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예숙의 떨리는 손가락이 녹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몇 초간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전화 좀 받아봐. 녹음된 목소리는 착 끊겼습니다. 일상적인 통화 내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예숙은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몇 달 만에 들은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녹음 파일을 클릭했지만 그것도 단순한 메모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예숙은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거나 소은이 자신에게 남긴 간단한 메모들이었죠. 마지막 녹음 파일에 도달했을 때 이예숙은 이미 희망을 거의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소은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되고 떨리는 톤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집에 혼자 있어. 도진 오빠는 출장 갔대. 근데 뭔가 이상해. 요즘 내가 대출 관련해서 묻는 것마다 화를 내. 보험금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달라지고 민우 오빠가 알려준 내용들 점점 사실인 것 같아. 이예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걱정할까봐 못하겠어. 일단 더 알아봐야 해. 근데 무서워. 오빠가 내 노트북을 몰래 열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 폰으로 녹음해. 혹시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이 폰 뒷면에 붙여둔 연락처로 연락해줘.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예숙은 폰을 뒤집어 배터리 커버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번호 하나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우.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이예숙은 자신의 전화기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예숙은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소은이 어머니예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걱정할까봐 못하겠어. 일단 더 알아봐야 해. 근데 무서워. 오빠가 내 노트북을 몰래 열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 폰으로 녹음해. 혹시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이 폰 뒷면에 붙여둔 연락처로 연락해줘.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예숙은 폰을 뒤집어 배터리 커버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번호 하나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하영.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이예숙은 자신의 전화기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예숙은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소은이 어머니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시죠? 한소은 씨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예숙은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화로 하기엔. 이예숙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이예숙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정하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창가 자리에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잡은 손이 떨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른 중반쯤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이예숙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예숙 선생님이시죠? 정하영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예숙은 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떻게 제가 누군지 아셨어요? 정하영은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은이가 보여준 사진으로 봤습니다. 장례식에도 갔었지만 인사드릴 상황이 아니어서 이예숙은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의 장례식에 왔었다고요? 소은이와 어떤 사이였던 거죠? 정하영은 커피를 주문한 후 진지한 표정으로 이예숙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과거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소은이는 제 후배였어요. 같은 방송국에서 일했죠. 그리고 그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은이는 한도진 씨를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었어요. 이예숙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하영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은이 보낸 이메일 캡처본이었습니다. 오빠, 도진 오빠가 이상해. 서류함에서 이전 부인 관련된 서류들을 봤어. 사망보험금이 3억이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도 큰 보험을 들었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예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전 부인이요? 한도진은 전에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정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소은이 부탁으로 조사해봤죠. 한도진은 이전에 김도훈이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소은이도 같은 방식으로. 이예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은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 진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정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소은이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소은이가 갑자기 사망했죠. 경찰에 가봤지만 명확한 타살 증거 없이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예숙은 몸이 떨려왔습니다. 외투 주머니에서 점쟁이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면서 주워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점집에 갔었어요. 사위가 데려갔는데 점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하영은 쪽지를 읽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혼자 사세요? 이예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 한도진은 가끔 들러. 정하영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도진 씨가 어머님도 의심한다면. 이예숙은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남편,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하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한도진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예숙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에는 딸을 해친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예숙은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정민우와의 만남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벽에 걸린 소은의 사진이 마치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몰랐을까? 이예숙은 정민우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은의 생전 연인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런 사람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소은이 더 많은 흔적을 남겼을까요? 이예숙은 벌떡 일어나 소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소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은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아둔 크고 작은 앨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그중 가장 최근 것으로 보이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방송국 생활이라고 적혀 있었죠. 앨범을 펼치자 소은의 웃는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출장 갔던 기록들, 소소한 회식 자리 사진까지. 이예숙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딸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사진 속에서 소은 옆에 서 있는 남자였죠. 놀랍게도 그는 오늘 카페에서 만난 정민우였습니다. 이예숙은 앨범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민우는 단순한 동료처럼 보이는 단체 사진뿐만 아니라 소은과 단둘이 찍은 사진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어느 사진에서는 소은이 정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그제야 딸이 이 남자와 특별한 관계였음을 실감했습니다. 왜 한 번도 집에 데려오지 않았을까? 더 많은 앨범을 뒤적이던 이예숙은 소은의 대학 시절 앨범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도 정민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학 축제, MT, 졸업식까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예숙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은의 장례식 날 조문객 사이에서 잠시 보았던 낯선 남자. 그는 멀리서 묵묵히 서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동료인 줄만 알았지만 이제 보니 그가 정민우였습니다. 이예숙은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맨 뒤에 서 있었고 한도진이 다가오자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예숙은 그때 왜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앨범을 계속 넘기던 중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소은과 정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 오빠, 우리의 6주년을 축하해.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이예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은이 한도진과 만난 것은 3년 전인데 그 전에 정민우와 깊은 관계였다면 그들은 왜 헤어진 걸까요? 이예숙은 다시 휴대폰을 들고 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민우 씨, 나 이예숙이야. 더 물어볼 게 있어서. 다음 날 아침 이예숙은 동네 근처 작은 공원에서 정민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소은이 사진첩에서 당신을 봤어요. 소은이랑 오랫동안 알고 지냈네요.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원생이었고 같은 방송 동아리 활동을 했죠.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났고 같은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예숙은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왜 소은이는 당신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죠? 정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은이는 저와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도진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겠지만 한도진 씨는 매우 의도적으로 소은이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당시 한도진 씨의 전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가 김도훈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죠.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은이가 그를 만났고 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이는 당신 사위를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 사고로 가장한 죽음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은도 그걸 눈치챘죠. 이예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도진이 의도적으로 소은에게 접근했다는 것, 그것도 정민우와의 관계 때문이라니. 왜 소은이를 말리지 않았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요. 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질투한다고 생각했죠. 우리 사이는 이미 소원해진 상태였고, 그리고 경찰에는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예숙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딸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해요. 정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죽기 전에 저에게 몇 가지 자료를 보내왔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함께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은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것이지만 이예숙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예숙의 아파트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우와의 만남 이후 마음이 복잡했죠. 휴대폰 화면을 보니 오전 5시 30분. 이예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한도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정민우. 이예숙은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서. 저도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으신가요? 이예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강남의 24시간 카페에서 이예숙은 정민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지만 또렷한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찾았어요? 정민우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자로 일할 때 만들어둔 인맥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밤새 전화해서 한도진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도진의 과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김도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도진이에요? 이예숙은 믿기지 않는 듯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네. 그는 원래 전라도 광주에서 김도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5년 전까지요. 그리고 그때도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정민우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성의 사진과 부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 당시 나이 33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부검은 없었고 사망 원인은 선천적 심장 질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예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은의 사망 원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우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사망 후 김도우는 3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 가입은 사망 6개월 전에 이루어졌고요. 이예숙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이름을 바꾸고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모든 과거 흔적을 지웠죠. 새 신분으로 건축사무소를 차렸고 그리고 소은이를 만났습니다. 이예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경찰은 수사하지 않았나요? 정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의 전 아내는 건강했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예숙의 머릿속에 점쟁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정민우는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예숙은 그것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보험 금액은 5억 원이었고 계약일은 소은이 사망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에요. 하지만 나는 가입한 적이 없으시죠? 정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도진 씨가 어머님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서명은 위조된 것 같아요. 이예숙은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사위, 딸의 남편이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의 다음 목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도진이 날 죽이려고 해요. 이예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버렸으니 이제 그의 계획은 실패할 겁니다. 정민우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한도진이 소은이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요. 이예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도진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얼마 전 내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어요. 심지어 약도 줬고 내가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수면제라면서. 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약 아직 갖고 계신가요? 이예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어요. 아직 먹지 않았어. 그 약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예숙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도진의 행동, 그의 과거, 소은의 죽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의 계획까지.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지만 그녀는 이제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우 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정민우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도진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직 그에게 의심을 사면 안 돼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예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배우가 될게요. 이예숙은 다짐했습니다. 한도진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모을 동안 시간을 벌게요. 정민우는 이예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은이도 이렇게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진의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예숙은 며칠째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도진의 진실을 알게 된 후로 그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정민우의 조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살인자의 얼굴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이예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도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일부러 피곤한 척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 시간까지? 한도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이예숙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한도진에게 들리지 않길 바랐습니다. 응, 요즘 잠을 못 자서 괴로워.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들어. 이예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도진은 안경을 올리며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최근에 스트레스 받으신 일 있으세요? 이예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한도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예숙에게는 이제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손으로 딸의 약을 타주었을까요? 그 생각에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불면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흔한 증상이에요. 하지만 계속되면 건강에 안 좋아요. 한도진은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이예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약간 뒤로 빼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이것은 연기였습니다. 배우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더 무기력하고 기운도 없어. 소은이 생각하면 더 괴롭고. 한도진의 눈빛이 잠시 변했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이예숙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네요. 의사한테 가보실래요? 이예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싫어. 약이나 좀 먹을까 생각 중이야. 한도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약 알아볼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예숙은 정민우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제출할 증거를 더 모으고 있었고 이예숙은 미끼 역할을 맡았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소은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한도진이 서류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예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이건 천연이라 걱정 마세요. 저희 직원들도 먹는 거예요. 이예숙은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라벨은 없었고 흰색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약병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산 거야? 친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구한 거예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부작용도 없대요. 밤에 한 알씩만 드시면 돼요. 이예숙은 약병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한서방. 요즘 정말 힘들었거든. 한도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기에 이예숙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한도진이 물었습니다. 이예숙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그래. 한도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예숙은 그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들은 후에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우 씨 약을 받았어요. 다음 날 이예숙은 카페에서 정민우를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약병을 건넸고 정민우는 그것을 검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인 중에 약학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중으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예숙은 불안하게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그 약이 정말 위험한 거겠죠? 정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야 경찰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약은 강한 진정제와 수면 유도제 혼합물이에요. 보통 사람에게도 강한 약인데 특히 어머님 같은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복용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예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소은이도 이런 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방식이었을 거예요. 이예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소은의 죽음을 밝히고 한도진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증거로 경찰에 가도 될까요? 정민우는 머뭇거렸습니다. 아직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 약만으로는 한도진 씨가 의도적으로 해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가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예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겠네요. 다음 날 저녁 한도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예숙은 식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효과 있으셨어요? 이예숙은 도진의 눈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못 먹었어. 어제는 피곤해서 그냥 잤거든. 오늘부터 먹어볼까 해. 한도진의 눈이 약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스치는 조급함을 이예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한서방. 이렇게 신경 써주고 소은이가 있었다면 좋아했을 텐데. 한도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약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어머님이 편히 주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예숙은 약병을 들어 한도진에게 보여주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내심 떨고 있었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미끼이며 한도진이 그 미끼를 문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예숙은 한도진이 건넨 약을 먹는 척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점점 피곤한 듯 몸이 약해지는 듯한 연기를 했습니다. 한도진은 매일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이예숙은 그의 눈에서 기대감을 읽었습니다. 차가운 기대감,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도진은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이예숙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와인 한 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어떠세요?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이예숙은 일부러 몸을 약간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먹고 있어. 근데 낮에는 계속 졸리고 좀 어지러워. 한도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표정을 감추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잘 주무시나요? 약 효과가 있으신 거죠? 그렇긴 한데 뭔가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
한도진은 테이블에 와인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소은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사실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소은이의 물건 중 아직 어머님께 안 드린 게 있거든요. 이예숙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물었습니다. 뭔데? 여기서 주면 되잖아. 한도진은 머리를 긁적이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게 소은이가 생전에 어머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제가 양평에 있는 펜션을 예약해뒀어요. 이번 주말에 함께 가시죠. 그곳에서 드리고 싶어요. 이예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외딴 펜션. 한도진의 계획이 뻔히 보였지만 이것은 또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펜션이야? 여기서 주면 안 되나? 그곳은 소은이와 저의 특별한 장소예요.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어머님도 그곳의 추억을 함께 나누셨으면 해서요. 이예숙은 생각에 잠긴 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주말에 가자. 한도진이 떠난 후 이예숙은 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도진이 펜션에 가자고 해요. 이번 주말에요. 정민우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함정입니다. 외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려는 거예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 이예숙은 가방을 꾸렸습니다. 옷가지와 함께 정민우가 전날 밤 가져다 준 장비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 그리고 위치 추적기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한도진은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이예숙은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정민우는 다른 차를 타고 그들을 따라올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머님, 펜션에 도착하면 밖에서 점심이라도 먹으면 어떨까요? 이예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자 한서방.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이예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소은을 생각했습니다. 딸도 이렇게 한도진과 여행을 왔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시간 후 차는 깊은 산속의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펜션이나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이예숙은 가방 안의 위치 추적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길 바랐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이곳이 소은이와 저의 특별한 장소예요. 펜션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은 아늑해 보였지만 이예숙에게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예쁜 곳이네. 소은이가 좋아했겠구나. 한도진은 짐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는 열쇠로 문을 열고 이예숙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차라도 끓여올게요. 이예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주머니를 더듬어 녹음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한도진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은과 한도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한도진이 차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예숙 옆에 앉았습니다. 지영이도 여기를 참 좋아했죠. 이예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영이라고? 소은의 이름은 한소은인데 왜 지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지영이? 누구? 한도진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감췄습니다. 아, 미안해요. 말실수였어요. 소은이 얘기하려던 거였는데 이예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영은 분명 한도진의 전 아내 김미영의 애칭이었을 것입니다. 실수로 입에서 나온 이름. 이예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한서방, 소은이를 정말 사랑했어? 한도진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소은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예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소은이를 죽인 것도, 나를 죽이려는 것도 다 너지? 한도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사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예숙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 녹음됐어. 너의 진짜 모습이. 한도진의 눈이 녹음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해졌고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게 뭐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뭐라고 했나요? 아무것도 인정한 게 없는데. 이예숙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한도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감추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라고 불렀지? 김미영, 내 전 아내를 그렇게 불렀던 거지? 그녀도 당신이 죽였어. 김도은 씨. 한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죽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한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예숙이 그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휙 돌아서며 비웃었습니다. 증거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신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늙은 여자의 망상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이예숙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딸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정민우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너의 과거, 김도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 그리고 첫 번째 아내의 죽음까지. 한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예숙은 몸을 뒤로 젖혔지만 한도진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야? 어떻게 알았지? 소은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은이의 옛 연인이야. 그리고 내가 소은이를 노린 이유도 알아. 정민우가 너를 취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한도진의 소나기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증오와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자식이 나를 쫓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소은이에게 접근한 거야.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애가 결국 의심하기 시작했어. 다 알아버렸다고. 이예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한도진의 입에서 진실이 나왔습니다. 소은이 진실을 알았고 그래서 죽어야 했다는 잔인한 진실.
그녀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진이 놀라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예숙은 그 틈을 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민우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디 있지? 이예숙은 초조하게 생각했습니다. 한도진은 재빨리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이예숙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당신도 소은이처럼 될 거야. 심장마비로 죽은 불쌍한 노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정민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한도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예숙을 방패로 삼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다칠 거야. 정민우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예숙과 한도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정해요, 한도진 씨. 이미 늦었어요. 당신의 모든 고백이 녹음됐고 지금 이 상황도 다 촬영되고 있어요. 한도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민우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예숙은 한도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정민우 쪽으로 달려갔고 한도진은 뒷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어디 있어요? 이예숙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신호가 약해서 연락이 잘 안 됐나 봐요. 이예숙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작동하고 있었고 한도진의 고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민우는 녹음기를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되겠지만 한도진은 이미 도망쳤어요. 경찰이 그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예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민우 씨,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죠? 다음 날 아침 이예숙은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서울의 한 방송국 앞에 섰습니다. 정민우의 소개로 그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PD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요? PD가 자료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예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제 딸은 물론이고 그 전에 부인까지. 한도진, 아니 김도훈이라는 남자가 죽였어요. 보험금을 노리고요. 며칠 후 전국 뉴스에 이예숙의 기자회견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딸의 죽음을 세상에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이예숙의 용기 있는 고발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라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한도진은 사흘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도주 중이었지만 이예숙의 기자회견 이후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결국 포착되었습니다. 녹음된 고백과 약물 분석 결과 과거 기록 등의 증거가 쌓이면서 그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이예숙의 집. 그녀는 소은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젠 엄마가 널 대신해 줄게. 널 죽인 그 어둠을 밝혔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우리 소은아. 창밖에서 바람이 살랑거렸고
마치 소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